예,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 기획경실장 함청무입니다. 오늘 인문학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아,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그런 인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 인문학을 연구에 어떻게 좀 융합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인문학 아카데미를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으신 분들의 강연을 들었고, 이번 인문학 아카데미는 저희 원장님께서 직접 어, 준비를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복잡한 세상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합 토론은 원장님 주제로 하기 좀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여러분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거나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장님께서 저희 연구원에 오셔서 8년이란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고 많은 그런 시간들이 지나왔고 저희 연구원도 굉장히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장님이 뭐 겪어오셨던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이 자서전 형식으로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실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연구원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뭔가 많은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것 또는 개인적 삶에 있어서 아쉬웠던 분들 부분 향후 좀 해보고 싶은 부분 이런 많은 부분도 다양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 특별 강연을 우리 듣고 같이 많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문학 아카데미 특별 강연을 맡아주실 충북연구원 정주시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 박사가 이거 사전에 이렇게 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오늘 제가 자원해서 했습니다. 오늘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연구원 박사를 만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나머지 박사를 줌으로도 한번 보거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건 뭐 저는 이게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주 논리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은 뭔가 이렇게 아주 답답해서 아주 그러면서 뭔가 기승전결이 딱 맞아야 되는데 오늘 저희는 두서없이 이것저것 막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어떤 이 자전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네, 복잡한 세상 단순한 삶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제 주민등록 그 초본을 떼보면은 거의 이제 세 페이지가 꽉 찼습니다. 그 얘기는 이사를 그만큼 많이 다녔다는 거죠. 근데 이사를 달 때마다 왠지 뭔가가 가서 쌓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 심차가 조금씩 커져요. 이번에도 올 때 많이 버렸다고 했는데도 5톤 트럭을 했는데도 모자랐어요. 그러면서 참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점 더 나이가 든다는 건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건데 뭔 이렇게 쌓아둔 게 많은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조금 더 단순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자 했던 겁니다. 네, 여기 그림은 뭐 아시다시피 위에는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다 우리나라 사진입니다. 저 오른쪽 그림은 저기 그 코엑스 빌딩 그쪽에서 뭐 행사할 때 이렇게 찍은 거래요. 뭐 사람들이 저 난립니다. 요 밑에는 이 사진은
불을 좀 끄면 어떨까요? 요 밑에는 그 아미시라고 그 보통 우리가 제세례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세례파는 이제 그 개신교의 일종인데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은 거 이거는 별로 효력이 없다 그래요. 얘는 어려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세례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성인이 돼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세례를 받은 게 진짜 세례다. 그래서 이제 재세례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합니다. 그리고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걸 거부해요. 이제 다시 말하면 공적 연금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철저히 자급자족을 해서 사는데 이렇게 소가나 이런 걸 끌어서 쟁기질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아주 전형적인 과거의 방식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밑에는 저기 귀농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양극단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보면은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로망으로서 이런 걸 추구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건 좀 윗단에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걸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살게 됐을까? 그 이유를 이건 저기 사회과학자나 자연과학자, 인문학자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그 월트하우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 율리시즈와 세이렌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세이렌이라고 하고 사이렌이라고 하고 영어식 표현은 사이렌이라고 하죠. 사이렌이라고 합니다. 요게 그 뭐냐면 이제 그 오디세이가 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트로이 전쟁을 이제 10년 동안 했죠. 그걸 마치고 이제 이타카라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 그 10년 동안의 이제 과정이 이제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그 오디세이 내용이죠. 근데 그 가는 중에 이게 세이렌이라는 그 일종의 요정들이죠. 여기 사는 이 마녀들입니다. 여기 사는 섬을 지나게 되는데 이 마녀들은 뭘 갖고 유혹하냐면 아주 아름다운 소리와 그 사람들의 아주 굉장히 감미로운 칭찬이나 이런 걸로서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가까이 오면 이 사람들을 이제 바다에 빠뜨려 죽게 만들어서 잡아먹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오디세이가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선원들은 저 밑에 선원들은 전부 다 귀에다가 밀랍으로 다 해서 소리를 못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는 그 소리를 너무 아름다운 소리니까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이제 돛대에다 자기를 묶어달라. 그리고 그걸 듣는 거죠. 근데 그걸 들으니까 이 세이렌들이 그 오디세이의 그 영광과 그 트로이 전쟁에서 이랬던 활약 이걸 막 칭찬하면서 감미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너무 감미로워서 이 오디세이가 막 글로 가려고 그래요. 선원들은 나 좀 풀어라 이제 막 풀어 명령하는데 선원들이 명령을 받았기 절대로 안 풀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이제 통과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감미로운 것들, 이건 결국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인류 문명은 어찌 보면은 이 욕망이 얼마나 통제되고 이것이 얼마나 발산되냐에 따라서 문명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묶고 있는 이 밧줄은 뭘까? 저는 나름대로 이걸 이성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듣고 싶은 거 많죠. 그런데 이성이 과연 우리의 욕망을 이렇게 적절히 다스릴 수 있을까?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었던 시기를 우리는 보통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 이성이 극에 달았을 때, 그거를 가능하다고 믿었죠. 네, 그렇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죠. 그 욕망이라는 판도의 상자를 과연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고 이렇게
시험을 받는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걸 만들어 봐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거부하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린다는 건 사람들이 야 저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안 다쳤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을 이 칭송하고 따르지 않겠느냐. 그 명예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올라가서 이 가진 모든 걸 다 주겠다. 소유의 욕망이죠. 이거를 했을 때 이거를 극복했던 힘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다 이걸 이제 극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거를 절대 진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했지만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제가 볼 때는 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우리 항상 그 상대적인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옆 사람하고 비교해야 되고 내 처지를 내 입장에서 보고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데 비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항상 욕망의 문제를 달 때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 왜 일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체면 이런 게 많아갖고 누가 나를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조심하고 그런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문제는 항상 이렇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욕망의 갈증은 끝이 없죠. 결국 요거는 이제 이 서유기의 세 캐릭터 대표적인 거죠. 이거 아마 저기 이 고미숙 그 문학평론가가 이 얘기한 내용을 보고 너무 재밌어갖고 이렇게 소개해봤습니다. 이게 손오공, 저팔계, 사후정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천상세계에서 아주 한가닥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손오공은 아주 뭐 능력 무한자입니다. 근데 이 손오공이죠. 이름 자체가 깨달음으로 마음을 비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 저팔계는 완전히 성욕과 식욕의 그냥 상징입니다. 뭐 닥친 대로 그냥 뭐 먹어제치고 아무 여자나 막 이렇게. 근데 이름이 이제 다름이 오능이라고 합니다. 능히 깨달아 알게 된다. 사오정은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오정의 뜻이 모래에서 고요함을 깨닫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특징이 귀가 어둡대. 자기를 못 듣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오정 시리즈 할 때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이죠. 좀 약간 어벙하고 뭐 자기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오정을 비교하잖아요. 근데 이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을 삼장법사가 약 17년 동안 왕복 10만 리를 그러니까 2,000km 이상을 4,000km 왕복 10만 리를 어떻게 이 사람 데리고 와서 불경을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 어려운 일이죠. 세상에 이런 특질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을 불경을 구하러 가는 아주 그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그걸 가도록 만들었던 그 힘이 과연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를 오늘 좀 같이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욕망의 판도라 상자가 이제 드디어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서양의 그 중세 시대는 그 종교적 계율에 의해서 욕망을 억제했습니다. 아마 그 중세 때 이렇게 문헌을 이렇게 보면은 심지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부부간에 지켜야 될 것. 근데 거기에 어떻게 되냐? 일주일에 무슨 요일 날은 절대로 부부간에 이렇게 같이 잠을 자면 안 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이상을 자면 안 되고 심지어 이런 계율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이식을 취하지 말라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리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으름거리 하는데 현실에 보면 어떠냐? 다 이거 지키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섹스피어의 그 저기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고리대금업자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시대에 다 이게 뭐 고리대금업이나 이런 게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는 아주 경건하게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위선적이야, 그렇죠? 동양에서는 어떤 유교적 그 사상으로 인해서 이 사회 질서를 통해서 신분적 질서를 통해서 자기 해야 될 것들 딱 지키고 그렇지만 모두 욕망을 이렇게 거기에 숨겨두도록 했죠.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욕망이 이제 자연스럽게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요 시기에 이제 소위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의 출발은 그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걸 충족시켜줄 재화는 너무 희소하다라는 데 출발해요. 다시 말하면 욕망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욕망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걸 어떻게든지 뭐 종교적인 거로 금욕을 하든지 어떻게 막아왔는데 이제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이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망은 무한해졌는데 이거를 충족시켜줄 수단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위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산업혁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점점 더 자꾸 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은 걸 생산하려고 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상태로 그냥 있는 걸 만족하고 살았다라고 하면 산업혁명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뭔가 욕망이 끊임없이 커지니까 그걸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산업혁명이 계속 이렇게 생기게 된 거죠.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했지만 과연 모든 사람들이 또 행복해졌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그 경제가 성장해서 충족시키는 것보다 욕망이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늘 부족하죠. 저는 그 요새 그 잘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원에서 뭐 성과급이나 이런 보너스가 나오면 그때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 즐거운 효과가 며칠 갈까요? 이틀. 딱 이틀 가면 금방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욕망에 대한 갈증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성의 시대에 와갖고 이 욕망을 적절히 이성을 컨트롤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시대를 보통 계몽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라이트먼트는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성의 힘으로서 빛을 비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사회는 점점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힘이 과연 작동되겠는가? 뭐 아닌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성적이라면 협력해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이성적인 행동인데 누구를 망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만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도 망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를 계속 성장시켰는데 기후 위기가 생겨서 지구가 사람도 살기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협력과 경쟁. 이 게임 이론의 이런 이론에서 보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이 협력하고 서로 이 상생하면은 쌍방 간에 혹은 그 게임의 참여자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이미 다 입증된 사실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보면 안 그래. 안 그렇습니다. 소위 약육강식이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누굴 죽여야지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더 이 공동체 의식보다는 각자 도생하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참 제일 이 요새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이 사회적 모든 현상들을 화폐 단위로 이렇게 측정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돈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의 가치도 돈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저도 이제 가끔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하면 처음에는 뭐 서로 일상잡하다가 누군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너 한 달에 얼마씩 버냐? 얘기 안 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 있어 보이는 애가 얘기를 하고 그날 밥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그냥 화폐 단위로 이렇게 측정한다는 것에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 단순하거든. 그렇죠?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다르지 않고 그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딱 이렇게 측정이 됐다. 그럼 얼마나 단순해. 그래서 그 지표가 맞지 않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는 점점 더 이렇게 화폐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울시잡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죠. 부울시잡. 그죠? 이거는 뭔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생기는 직업이 아니라 돈만 버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울시잡의 대표적인 게 금융종사자들을 여기 꼽았어요. 그러니까 이 생산적 가치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돈 거래를 해서 생기는. 그래서 파생금융 상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금융 컨설팅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불시잡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럼 불시잡과 올바른 잡을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 이렇게 구별하면 된대요. 올바른 잡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일주일 동안 일을 안 했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데미지를 받는지 그렇게 평가해 보면 그건 진짜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청소 일주일 나와봐요. 그럼 온통 쓰레기 천지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공장에 일어서 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울십잡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화폐 가치로 다 직업이 평가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똑똑한 사람들 다 지금 의과대학 가고 변호사 되고 판검사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판검사는 똑똑한 사람이 가면 안 돼요. 정직한 사람이 가야죠. 의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의사는 좀 똑똑해야 되겠지만 진짜 생명에 대한 그 신비함에 대한 경외로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뭐 벤처 기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쪽이 훨씬 더 많은 안정적이고 소득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추구했던 인간의 그 자유라든지 또 다 이렇게 소중한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 이런 자유, 그런 박애 이런 가치들이 점점 실종되고 있다 이렇게 네,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양극화되고 심지어 갈등 마케팅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담론 토론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저희 경제학 그 학회만 가도 그래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다 촌사람입니다. 아주 지엽적이고 마이크로한 얘기를 해야지 뭔가 있어 보이는 이런 이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론 토론이 실종했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가끔 문명이 발전한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과연 인간에게 바람직한 걸까? 인간 문명이 발전한다는 게 결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큰 주제라서 제가 감히 정의를 내는 게 어렵지만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편의성이 계속 증진되는 거는 문명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과학기술 하니까 혹시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는 가만히 있고 타인이나 그런 다른 객체를 이용해서 자기의 뭔가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행동들 자체가 모두 과학기술 혁명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의미에서 과학기술 진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장의 완전 이 종교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본주의 경제는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야 돼.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해야지만
이 자본주의 경제가 이 유지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수십 년에 한두 번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저는 이거 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이 성장할 때도 있고 좀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이게 보통이라고 보는데 항상 우리 성장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인간이 행복한 걸까? 근데 그 연세대학교 이 서운국 교수 이번에 이제 행복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행복을 전공했다는 게 전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그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얘기 그거예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뭘 얻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데 행복한 사람이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런 걸 한번 해봤대요. 1930년대에 그 수녀들이 그래서 보통 수녀 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녀가 처음에 이제 미사에 참여해서 그날 이제 수녀로서 서원을 한대요. 서원할 때 그날 자기가 서원한 것의 느낌을 글로 편지 형식으로 써서 한 것이 발견이 됐대요. 그걸 나중에 심리학자들이 이걸 잘 분석을 해서 서원할 때 이 4점 척도로 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쓴 사람들. 다시 말해, 내가 이 수녀의 직책을 얼마나 이렇게 이 나의 인생의 이 즐거움으로서 받아들이냐. 이런 긍정 용어를 많이 쓴 사람은 4점. 그리고 나는 고난의 길을 드디어 들었었구나. 이제 나는 모든 세속의 몸을 끊고 욕망을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부정적인 걸 하는 사람들은 이제 1점으로 줬겠죠.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쓴 사람과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쓴 사람을 30년대에서 걸쳐서 93세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생존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때 긍정적이고 이 만족감이 높은 사람은 93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56%였대요. 근데 부정형언을 많이 쓴 사람들은 그때 생존 확률이 15%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긍정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행복했더니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죠. 이게 뭐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렇지만 아무튼 확실한 거는 늘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더 좋은 성과나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문명의 발전 복잡한 세상에서 잃어버린 게 뭔가 한번 보기. 요거는 아시다시피 요게 큰 알이 요게 뻐꾸기 알입니다. 요 옆에 조그만 거는 그 박새나 이런 그 알이죠. 그래서 이 뻐꾸기들이 알을 낳는 걸 보통 탕란이라고 얘기하죠. 그 탕란이라는 거는 알을 낳아서 남의 둥지에다 얼른 알을 낳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뻐꾸기가 이제 딱 숨어 있다가 여기 이제 새 어미가 이제 알을 낳고 어디론가 잠깐 갔을 때 그 빈틈을 이용해서 얼른 여기다 알을 낳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박새의 그 애미가 와서 이제 이게 자기 알인 줄 알고 크기도 잘 모르죠.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서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이 불행하게도 부화 속도가 뻐꾸기 훨씬 빠르대요. 그 얘가 먼저 이렇게 부화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부화가 되면 거의 본능적으로 그 옆에 있는 알을 이렇게 밀어냅니다. 밀어내서 얘를 없애요. 그리고 이 둥지에 혼자 독차지하고 있어. 그럼 뻐꾸기는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점점 크면 클수록 둥지가 꽉 차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커지면은 밖에 나뭇가지 하지만 그때도 이제 계속 먹이를 날라다 주는데 참 이상하죠. 그 박새나 이런 새들이 어떻게 자기 새끼를 몰라볼까? 몰라본대요. 그냥 막
하려고 그러면 준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 크면은 이제 날아와 버리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진짜 소중한 것들이 뭔가 있는데 딴 게 이 뻐꾸기처럼 딴 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밀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이건 한 번 들은 게 굉장히 많은 생각. 이제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들은 어쩌면은 다 이렇게 사라지고 뻐꾸기 같이 난폭한 이런 애들이 와서 예, 소중한 걸 밀어내는. 그래서 그 케이트 레이워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도넛 경제라는 책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돋보기가 뭐냐? 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 성장. 이 경제 성장의 신화를 이 믿음,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게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중에 이렇게 이 경제가 성장의 도구 4차 혁명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초연결성, 속도 융합, 정보의 홍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뭐 이 좀 표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동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장소성도 상실되는 겁니다. 계속 이동한다는 얘기, 우리 한 군데 어디 살았다는 얘기는 그 가운데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문화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 관계가 축적되는 건데 그게 다 어디론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불편을 감수하는 능력이 상실돼 자꾸 편리함만 추구하게 되니까 환대를 상실하게 된다. 하스피탈리티죠. 환대. 그러니까 타진을 우리 내부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능력을 자꾸 상실하게 되면 각자도생이니까. 그다음에 멀리 보고 길게 보는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외로움과 소외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돼 보니까 이거 제가 2020년 5월에 이제 마스크 구매를 한 거를 보면은 참 놀랍죠. 야, 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줄을 딱 서서 이렇게 있어요. 어? 이 밑에 그림은 이게 2010년대 티니지에서 일어났던 제스민 혁명 때입니다. 이 제스민 혁명이 난리죠. 그 폭동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스민 혁명이 어떻게 일어난지는 아실 거예요. 거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때 밀농사 큰 흉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튀니지라든지 그쪽 중동 아프리카 북단의 나라들은 전부 다 여기서 수입해서 먹고 사는데 갑자기 여기서 흉작이 일어나니까 곡물 가격이 폭등했죠. 그러면 식료품 가격이 오르니까 이 식료가는 다른 것을 자극해 인플레이션이 아주 굉장히 높아지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은 경제가 나빠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던 차에 그 한 대학 청년이 졸업하고도 직장을 못 구해서 노점을 하다가 경찰이 와서 그 노점을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통사정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청년이 자살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게 그냥 완전 정권에 대한 이런 걸로 하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이 밑에 차이는 정말 먹고 사는 상존에 직결된 문제들이죠. 근데 저 위에 거는 그나마 조금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해서 코리에서 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사회가 견딜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만일에 우리나라가 이런 그 아래와 상황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 사회가 제대로 견뎌낼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저도 의문이야. 과연 이렇게 물가가 지금 막 폭등하고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이전과 같이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되고 뭔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이런 외적인 요인이 더 추가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사회가 견뎌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의 얘기를 할 때, 그 이스털리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얘기를 했죠. 이스털리 역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제 행복은 충족 수준, 욕망분의 충족 수준이죠. 그 충족 수준은 GDP나 뭐 GRDP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 이스털린이 그걸 추정을 해봤어요. 1940년대부터 96년까지 이걸 쭉 봤더니, 그 GDP가, 1인당 GDP가 계속 올라갈 때 초기에는 같이 올라갈 때 행복한 사람의 비율도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어느 지점을 지나서부터는 1인당 국민소득이 계속 올라가는데 오히려 행복의 사람들의 비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요 어떤 지점을 지나고부터는 경제적인 것이 행복과는 그래 별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지점이 어디쯤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좀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학자들이 합의된 게 1인당 GDP가 15,000불 수준. 요때까지는 경제가 성장하면 같이 행복은 늘어나는데 15,000불 정도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경제와 행복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 우리나라가 지금 한 3만 한 4,000불쯤 되죠. 그러니까 이미 15,000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나타났어요. 우리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1990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경제 성장과 행복 간의 비례 관계를 억지로 찾아보려고 하면 과연 가능할까? 이게 이스털리 역설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긴 있어요. 어디냐면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나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1인당 GDP 높고 행복 지수도 항상 1등이야. 그럼 거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걸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경제 외적인 요인이 크다. 다시 말하면 그 사회의 어떤 공동체성, 서로 상호 신뢰하는 이 사회 문화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이 서로 이해의 폭이 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북유럽 국가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전그 얘기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스웨덴에 갔더니, 거기는 이렇게 교통범칙금이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하고 다르대요. 고소득이 훨씬 많이 낸대.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건 돈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를 고소득자가 아무런 불만 없이 다 낸다는 거야. 왜냐면 돈이라는 것은 내가 번 거는 내 자신이 잘나서 가는 우리 사회가 나를 서포트 해줬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일인당 GDP가 높아도 이 행복도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잘 즐기질 못해요. 여기 위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식탁제죠. 뭐 사진 지금 다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 사진기를 바라보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이 무슨 노인 댄스, 춤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춤추는 이 표정을 보면, 야, 저 춤을 왜 저렇게 출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냥 억지로 추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 밑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별거 음식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재밌는지 서로 보면서 이렇게 재밌게 식탁을 이 마주보고 있죠. 이 밑에는 이제 할아버지 혼자 여자들 둘러싸여 있는데 서로 얼굴과 얼굴 보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그죠? 그래서 참 우리는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풍요롭고 한 시대에 왔는데도 이렇게 좀 재밌고 즐겁게 살질 못할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대학에 있을 때 제일 괴로웠던 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사은회를 가면은 꼭 얘네들이 나이트클럽을 가요. 그럼 나이트클럽 춤추는 데 아니에요. 그죠?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난 그 맥주나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애들 데리고 와. 그 무대에 가서 그냥 굳이 춤을 추라 그러면 너 괴로워 죽겠어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춤이. 그게 왜 그런가를 내가 가만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 그런 이유가 큰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저희 대학 다니고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노는 것이 어떤 사회적 죄악시 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 놀면은 쟤는 머리도 없고 그냥 이 뭔가 이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뭔가 진지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이 뭐 사회에 좀 이렇게 바람직한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놀질 못하죠. 그게 젊은 시절에 놀질 못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좀 좋아지면 열심히 그때 놀았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일 괴로운 게 저는 이렇게 뭘 춤을 추라 그러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참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뭐 상황을. 이 반대로 이제 그 즐거움의 뭐 반대 개념, 어떤 대칭점 있는 개념은 고통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 고통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포로스 용서라는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이긴 하지만 이 책은 뭐 전 세계에서 한 1억 명 이상이 읽은 책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이 1944년도에 이제 유태인으로서 그 아우슈비츠에 이제 끌려갑니다. 그 전에 이제 게토에 있다가 이제 점점 끌려갔는데 이 사람은 그 정신과 의사예요. 아주 촉망받는 정신과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주로 연구했던 게 자살을 왜 하는가. 그래서 자살 예방하는 그 이론을 만들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자상해서 구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명성을 많이 얻었던 아주 젊은 이런 유태인 이 정신분석학자였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 이제 워낙 그러니까 이 나치에서 막 데려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44년도 되면 이제 나치가 거의 이제 막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미 대사관에서 이 사람에게 비자를 주겠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비자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자기 부친을 혼자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다. 결국은 비자도 못 받고 부친도 죽었습니다. 일제. 그리고 결국 이제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어요. 끌려가면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가고 이 딸도 같이 갔는데 부인을 헤어지면서 이 사람은 유일하게 언제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겠다. 왜냐면 결혼한 지 딱 4년밖에 안 됐거든. 그래서 이 만날 그 희망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견디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제 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그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을 쓴 책이 이제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고통을 받는데 자기가 받는 고통이 무의미한 고통이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고난을 받으면 이게 정말 나는 어떤 이 사회적으로 명분도 있고 내가 이걸 통해서 이 뭐를 이제 내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 고통은 참으로 뭔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무의미한 고통이래요. 또 하나는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수들이 내가 한 5년 받았다 그러면 5년만 끝나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정해진 건데 이거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요. 이랬을 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의 절차로 적응해 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극심한 고통에 무감각해지면 우리가 가졌던 감정이나 그동안 가졌던 고상한 가치관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 카퍼라는 것을 이제 나치가 유태인들 중에서 좀 똘똘하고 말 잘 듣는 애들을 이제 이 십장처럼 세웁니다. 그래서 걔네가 이제 다스리도록 해. 그 카퍼가 하는 얘기 그런 얘기가 있어. 야, 뭐 밖에서 사회에서 누가
은행에 총재했던 사람이 있었대던데 그런 게 뭐 그래 대단한 직업이냐. 그 사람도 갚아 되려고 엄청 애를 쓴다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 극심하다면 뭐 이전에 내가 뭘 했다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야. 생존에 필요한 것만 남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런 일, 이 책에 보면 그런 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거의 죽어갑니다. 근데 옆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 딱 죽는 순간 그 사람 구두를 재빨리 누가 먼저 빼갑니다. 장갑을 먼저 빼갑니다. 손에 쥐고 있던 감자를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경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감정이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삶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였으니까 그거를 아주 매일 기록을 했어요. 이때 이제 1944년도에 그 12월 25일부터 1월 초까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죽는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왜 죽냐면 사람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전쟁이 끝나서 고향에 갈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안 끝난 거죠. 그런 희망에 자신의 모든 걸 걸었는데 그게 좌절되자마자 자살한 게 아니고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면역력이 급속히 약화돼서 발진 티푸에 걸려서 죽어요. 그런데 일군의 사람, 정신분석 학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다 기록했겠죠. 일군의 사람들은 살아남았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는 걸 봤더니 이 사람은 언젠가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이게 당장 12월, 20월이 아니라 먼 미래, 그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런 막연한 희망이라도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게 이 자신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 그런데 또 한편 운명은 참 우리가 이 책을 보면 이렇게 거역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사람도 보면 처음에 아우슈비츠에 갔을 때 그랬다 그래요.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일을 잘할 만한 사람들은 불리하고 일을 현찮게 늙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쪽 불리하게 가스실로 바로 갔다 그러죠. 44년도에 되면 가스실이 아주 굉장히 확장된 때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키도 좀 왜소하고 좀 마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좀 빈약해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 그 정신분석학회 원고도 쓰고 그걸 책을 한 권 쓰다가 온 사람이라서 그 자기 원고를 이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갖고 들어와서 주머니에 놓는데 이게 빠질까봐 자꾸 이렇게 몸을 이렇게 똑바로 세웠대. 그랬더니 그 감시관이 보고 얘는 좀 뭐 몸도 꼿꼿한 거 보니까 뭐 건강한 모양이다 해서 사는 쪽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우연한 게 그렇고 이 사람은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면도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답니다. 유리를 잘라갖고 유리 그걸 뾰족하게 갈아서 면도를 피가 나지만 왜냐면 깨끗하게 보여서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마지막 날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독일이 졌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 적시자사 차가 같은 게 탁 옵니다. 와서 여기 타고 갔을 사람들 빨리 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뭐다도 거기 이제 다 전쟁이 끝났다가 거기 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타려고 그랬더니 못 태우겠다는 거예요. 이미 꽉 찼다고. 그래서 막 통사정을 해도 나는 타야 된다 그런데도 못 탔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차가 마지막으로 가는 가스실로 가는 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운명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불가항력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걸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죠?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람 얘기는 전부 다 자기 선택적 의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에 막 복잡하고 오면서도 이성에 설정되어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이제 단순한 삶을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눠보죠. 느림의 미학입니다. 이 그린 나누는데 상어는 수명이 한 400에서 500년을 산다 그래요. 시속 1.2km로 움직인대요. 우리가 걸어 다니면 하루에 보통 1시간에 4km 내지 5km 걷잖아요. 그러니까 걷는 것보다도 훨씬 천천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길이는 7m하고 몸무게는 한 1.5톤까지 크게 등장하는데 출생 후 한 150년이 돼서야 짝짓기를 한대. 그러니까 이런 느릿느릿 가면서 자신의 내적 욕망을 아주 그냥 절제할 대로 절제하다가 150년이 지나서 드디어 뭐 얘네들이 이렇게 생존 뭐 이런 그 기제가 그렇게 있겠지만 그 느리게 산다는 게 참 어렵죠. 느림입니다. 그렇지만 노년의 삶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그림은 저의 중학교 1학년 때 사진입니다. 이게 집에서 염소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 오늘 염소를 나한테 주면서 네가 알아서 키워라. 그리고 저희 형님은 공부를 너무 워낙 잘해서 공부에 전념하고 너는 공부가 별로 시원찮은 것 같아. 염소를 키워서 하라 그래서 염소를 키워서 내가 학교만 갔다 오면 이제 얘하고 같이 놀았는데 얘가 그렇게 나를 잘 따라요. 그래갖고 얘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 풀도 먹이고 이랬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옆에 사진은 뭐냐? 똑같은 배경이에요. 거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밭이고 뭐 논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이제 원주의 혁신 도시입니다. 이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니까 1960년도입니다. 요때와 60년 후에 세상에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살면서 뭔가를 계속 사는데, 누리고 사는데, 정말 복잡하게 살죠. 그래서 아마 저 알다시피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르신. 노고지리라는 건 종달새를 노고지리라고 하죠. 이 동창이 밝으면 일을 하고, 해가 울면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치면 다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데, 이게 산업혁명 때 시계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이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 시간이 하나의 중요한 생산 요소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부 다 시간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죠. 그 세상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시간에 자꾸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서 저는 자꾸 이렇게 시간의 노예가 되면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간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간의 노예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함이라는 것은 염색하지 않는 자양 상태의 실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삶은 이거 뭐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카오스 상태에서 탄생해서 무언가를 쌓아주다가 다시 카오스의 죽음으로 가는 여정을 인식하고 삽니다. 우리 태어날 때는 정말 혼돈의 상태에서 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낳고 싶어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보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낳다가 이제 살면서 뭔가를 계속 쌓아갑니다. 뭔가를 쌓고 가다가 어느 순간 또 다시 죽음에 가면은 다시 카오스 상태로 가는 거죠. 이거를 잘 인식하고 사는 삶이 단순한 삶의 첫 번째 이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은 발전 결국 인간의 편리함을 계속 충족시켜 주는데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불편한 삶을 감수해야 된다. 불편한 삶을 스스로 자원해야 된다. 좀 이따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한 명 좀 소개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제가 복잡해진다는 건 점점 화폐 가치로 측정되기 때문에 돈의 굴레에서 좀 자유로워진다는 거, 해방되는 거. 이것이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 자연과 늘 함께 있어야 된다. 땅에서부터 뭔가 우리의 삶의 동기를 찾아야 된다. 그다음에 항상 이게 나이가 들면은 생기는 일이 이겁니다. 내 자신의 경험에 과거에 쌓았던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계속 판단, 평가해요.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계몽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꼰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가 경험했던 세계는 큰 세계 중에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 거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훨씬 그 대화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단순한 삶으로서 필요할 거다.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죽음에 저항합니다. 저항한다는 더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과연 이게 진짜 우리에게 뭘 갖다 줄지, 이건 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다. 이건 뭐 유명한 그림이죠. 여기 저는 이거 보고 이 사람이 크리톤이라는 사람이고 이건 간수고 요새 플라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저쪽에 요 힘이 간 사람의 크산티페 그 부인이랑 애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 소크라테스 향연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크리톤이라는 사람이 이 소크라테스의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찾아가서 탈옥을 권유하죠. 아, 내가 좀 다 간수를 매수해놨으니까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거부하잖아요. 그죠? 뭐 많은 대화를 오고 갑니다만 그 얘기 요지는 그것 같아요. 탈옥이 과연 정의로운가? 죽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이게 좀 의미 있는가? 이런 질문 한 번 정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크라테스 이래서 결국 죽었지만 우리 뭐 저는 이렇게 죽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의 삶에서 이 고집과 교만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 성경의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건데 그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자를 다 아시는 얘기죠. 유부녀인데 이 여자를 이제 간통한 거죠. 저 위에 보면은 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는 안 그러다 옥상에 올라가서 우연히 목욕하는 여자를 봤는데 이 여자한테 너무너무 이 혼이 뺏겨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같이 잠자를 해서 나중에 아이를 낳죠. 그런데 원래 여기 이 구약 그 유태인들은 그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상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옥상은 경건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늘 기도하는 자리고 경건한 자리예요. 근데 경건한 자리에 있어야 될 다윗이 이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본 거죠. 아마 나는 그렇게 추측해요. 이 다윗이 이런 걸 전에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해. 요때 하필이면 마음이 동한 거죠. 왜 이때 마음이 동했을까라는 걸 제 나름대로 추정해 보면은 이렇게 추정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막 전쟁에서 다 이거 엄청 고생스럽게 해서 제국을 이제 통일했습니다. 이제 다 잃었어요. 그리고 옥사에 간 거 이제 그 전에 안 보였던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다. 우리 보통 그걸 교만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신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걸 교만함이죠.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를 낳고 이 남편도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 남편 얘기도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이 남편이 이제 이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임신을 했으니까 이 다윗의 속셈은
이 전쟁에 빨리 오라 그래갖고 남편을 하여금 동침하게 해갖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네 아이다라는 걸 해주기 위해서 이제 장군을 불러서 옵니다. 근데 이 장군이 술을 많이 먹이고 너 빨리 집에 가서 네 마누라하고 동침하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전쟁 중에 부하가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하나 써주죠. 그 대장군은 너가 이 우리아라는 애를 전쟁의 최첨단에 보내서 싸우게 하고 너는 살짝 빠져라. 그렇게 막 싸우고 혼자 싸우다 결국 전사하죠.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내 죄를 알겠느냐. 그래서 회개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높은 데 갔을 때 생기는 이런 유혹들. 이것이 결국은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다윗을 통해서 이게 노년이 되면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이 뭔가를 많이 알고 더 많이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이 낮아지려는 겸손의 도를 실행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이런 그 일을 당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시선들입니다. 뭐 이건 이제 이 그림이 너무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이게 시선이 다 다릅니다. 참 묘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데 전부 다 제각기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밑에 그림은 우리가 다만 이 원근법을 통해서 보면 항상 이 가운데 여기를 중심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서양 학문의 특징이 그거예요. 한 군데를 모아서 갑니다. 뭔가 딱 해서 한 결론을 다른 걸 잘 못 보게 만들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그랬죠. 노년의 삶에서는 진짜 다양한 걸 보아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이번 다음 주 이제 9월 8월 말까지가 제 임기고 이제는 이제 은퇴를 합니다. 여기 뭐 은퇴 선배들도 많이 계시지만 은퇴하면은 몇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그중 하나가 평생 동안 이제는 학생의 신분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공부해서 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늘 저도 이렇게 가르치는 직업에 있었고 또 원장에 있으니까 뭔가를 자꾸 이렇게 지시하고 때로는 명령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자 학생으로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 학습이 뭐 그냥 우리가 교육계에서 얘기할 평생 학습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이제 평생 동안 이제 남은 시간을 좀 배우는 자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스 다 아시는 얘기죠. 이 사람은 하는 일이 이게 나사 주인 겁니다. 안 보고도 다 합니다. 안 보고 다 해서 심지어 자기 사장 부인이 왔을 때 안 보고 그 사장 부인이 이렇게 가슴이 컸는데 가슴에다 이걸 대고 그러다 쫓겨나고 뭐 이런 일도 있을 정도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면은 그 속에 전문가가 되지만 그 일 이외의 거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배운 거, 대학 때 배운 거, 그걸 가지고 평생 동안 이거 저희는 먹고 살았는데 다른 세상에 너무 많고 복잡하고 볼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는 조금씩 학습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로즈 마틴이라는 사람이 I'm a student라는 책에 이런 책을 썼어요. 61세 때 이 총장, 그 전문대학 총장직을 버리고 그 세인트 존스라는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했어요. 이 사람은 물론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이제 낫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들어갔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과 같이 다닌 거죠. 그래서 여기 호메로스는 향수병과 젊은 시련의 불안감을 더 잘 이해해 줬고 플라톤은 최근에 내가 넘긴 죽음의 고비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학생을 통해 60대 내가 아직 미래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막 간호도 하고 뭐 이렇게 이 공동체 뭐 음악도 하고 이렇게 삽니다. 이 대학의 커리큘럼이 이렇습니다. 1학년 때는 그리스 철학과 역사, 중세 르네상스, 4학년 근대 학문책, 고전 100권 읽고 졸업합니다. 튜터는 그냥 가르치는 게 토론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이렇게 잘 공부하고 나서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갑니다. 전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고 정말 이런 대학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전공을 어떻게 선택했나요? 젊은 사람들은 수능 성적으로 갔겠죠,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했는데 지금 뭐 수능에 맞춰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요거는 논에서 인문적 사고를 떠나지 말고요. 이 메디치 가문의 2대 메디치의 수장했던 코시모 메디치하고 4대였던 로렌츠 메디치. 로렌츠 메디치는 위대한 메디치라고 하죠. 이 사람이 그 미켈란젤로나 이 라파엘 이런 이 위대한 예술가들을 키워낸 사람이죠. 이 코시모 메디치는 이 메디치 가문을 아주 굉장히 부흥시켰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로렌초보다도 코시모 메디치가 훨씬 더 저한테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메디치 가문이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이 상인들이 이제 막 부흥하면서 이태리 상인 부흥해서 이때 이제 상권을 가졌을 때입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그다음에 돈이 생기죠. 이 사람은 일찍 깨달았어요. 물건을 파는 것보다 돈놀이를 하는 게 훨씬 더 돈을 잘 번다. 이 금융업을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금융업에 뛰어들었는데 이 금융을 하려면 돈줄이 있어야 돼요. 이 당시에 돈줄은 어디냐 하면 교황청입니다. 교황이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있는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교황과 뭐 인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집안에서 교황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교황 후보가 3명 있으면 3명에게 똑같이 돈을 대줘요. 그중에 누가 하나 되면은 상대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교황청의 자금 관리를 따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태리만 은행을 만들었다 전 유럽의 지점을 다 만든다. 심지어 런던까지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유럽에 그래서 금융업을 폭발적으로 성공시킵니다. 이거 할 때 이 사람의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돈은 사람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직원이나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걸 세웁니다. 그래서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우면서 그 이전에 뭘 했냐면 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한쪽에 서로마 쪽에 이 기독교가 있고 한쪽에 이제 그리스 정교라고 해서 러시아 이제 이쪽에 있는 이 기독교 이 큰 두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 쪽에는 주로 사상적 체계가 플라톤 중심의 사상 체계가 많이 있었고 이제 서구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쪽에 이런 기원을 가진 신학체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서양의 신학자들을 한 군데 모으게 합니다. 그냥 한 100여 명 이상의 신학자를 다 모여서 대토론회를 만드는 거죠. 돈은 자기가 다 대고. 그렇고 나서 이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인문학을 이 사람은 뭘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실제 금융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한 사람이고 이 메디치는 인문학 자체를 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올인합니다. 인문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쓰죠. 이 사람 때 와서 거의 말년에 메디치 가문의 금융업이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누가 더 탁월한 지도자였을까?
이제 뭐 인문학 전문을 하신 분은 로렌츠 메디치를 꼽을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코시모 메디치가 우리 현실에 살 때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시사점을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캇과 헬렌 니어링이라는 사람인데 책 제목이 우리말로는 조화로운 삶을 번역했는데 원래 제목은 Living the Good Life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아가기 뭐 이런 거죠. Good Life가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은 1883년에 태어나서 1983년도에 죽었으니까 100살을 꼭 사는 사람입니다. 야, 신기하죠, 그렇죠? 이 당시에 병원에 한 번 안 갔던 사람. 이 사람이 원래 건장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농촌에서 이렇게 이 굿라이프를, 이 굿라이프 이제 버먼트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 사는 삶인데 그 동네 살기 전까지는 병약 환자였습니다. 얼굴 앓고 그랬는데 딱 여기 살면서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다가 더 이상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생각해서 스스로 곡기를 끊고 주스만 좀 마시다가 주스 끊고 물도 끊고 해서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생전에 책을 63권을 썼습니다. 이 사람도 경제학자였습니다. 세속학문을 다루는 경제학자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참 놀랍긴 한데 한번 이 사람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광산업을 하는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또 와튼 스쿨에서 와튼 스쿨에서 이제 경제학 박사를 받고 그 와튼 스쿨은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죠. 거기서 경제 박사를 받고 조교수로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대학 다닐 때 자기 아버지 광산에 가서 이제 인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했는데 가서 그 노동자들의 그 비참한 삶을 보고 야, 자기 아버지지만 이렇게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그 자본가들의 모습을 보고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 노동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정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죠. 그래갖고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시 1차 대전 이런 때 반전운동을 해서 결국 대학에서 쫓겨납니다. 이미 그때 이제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 넬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던 여자가 학문적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서로 돕고 했었는데 서로 생활이나 성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게 스캇은 채식주의자고 부인은 육식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화려한 생활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이런 삶을 좋아하고 자기 소식껏 살고 싶어 하고 아내는 뭔가 출세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고 이런 가운데 결국 이제 이 사람이 해직되면서 이 부인이 아들 둘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 큰아들은 참 그래요. 그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심지어는 이 카미니스트라고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하고 국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 공공연하게 이렇게 비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부자간에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한번 찾아갔는데 이제 서로 결별하고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그때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 1928년도에 헬렌을 만나죠. 이 사람이 이제 당시 스코트 나이가 45세고 헬렌이 24세니까 21년 연하의 여자예요. 물론 이 여자가 그냥 자기 책 쓰고 이럴 때 이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부인이 떠나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같이 삽니다. 결혼 안 하고 같이 살다가 나중에 부인이 죽어요.
죽고 났을 때 그때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평생을 같이 살았죠. 이 사람이 1952년도에 그 버몬트로 이주를 합니다. 버몬트, 그 1932년도에 이제 버몬트에 가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한 49세가 50살 가까이 됐을 때 이제 귀농을 한 거죠. 그리고 52년도에 이제 버몬트가 아주 시골인데 스키장 개발해서 개발이 엄청 생겼습니다. 근데 쫓겨나야 돼, 개발하니까. 그래서 더 시골로 가서 이제 메인주로 가는데 그때 나이가 70살이 됐을 때 더 시골로 가서 여기서 100살까지 갔었죠. 근데 이때 뭐 개발 이익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 돈을 다 공공에 기부하고 자기는 투자한 원금만 가지고 이렇게 갔죠. 그래서 실제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걸 실제로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임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 바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옮겨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고 죽었다 그럽니다. 삶이라는 학교를 떠나서 그러니까 삶을 하는 학교로 본 거죠. 그만 일어나는 통지를 건네주면서 이제 쉬라고 말한다. 죽음은 육체를 갖고 사는 삶의 휴가이자 새로운 전환점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굿 하면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뒀다 그래요. 그래서 책 제목이 굿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스카의 삶을 보면은 이 도시를 떠난 이유가 독립된 경제, 건강, 망가져가는 사회를 생각 바르게 살게. 아주 심플하죠. 기본 가치는 단순함, 긴장과 벗어난 고요함, 가치 추구, 조화로운 삶, 조화로운 삶은 굿 라이프를 의미합니다. 해봤더니 시간의 여유로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하고 살았습니다. 정착 원칙은 그곳의 풍습과 문화를 존중한다. 자신의 목표가 우월하다는 이유로 가르치거나 개혁하라는 욕망을 억제한다. 참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만나면 너무 답답해. 막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도시재생 때 많이 그래요. 그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 그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듣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교화의 대상이지, 또 가르쳐야 될 대상이지, 그 사람과 대화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욕망을 억제하고 철저하게 이 사람은 그 사람들과 그냥 대등한 관계로 어울리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실패한 게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살았죠. 그 다음에 경제적 필요는 메이플 시럽, 요게 이제 버몬트하고 메인이 캐나다하고 이렇게 거의 접경입니다. 캐나다의 국화가 단풍나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단풍 시럽이 캐나다에서 유명하죠. 이 동네가 메이플 시럽이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갖고 경제적 필요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삶의 기본 원칙은 절반 이상은 작업하고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은행 대출은 절대 받지 않는다. 돈에 노예가 되지 않겠다. 이런 거죠. 대출 받는 순간 어느 이자도 내야 되고 갚아야 되고 이런데 늘 매여 있게 되죠. 그래서 메이플 시럽 생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다 공유해. 자기 필요한 만큼만 딱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유합니다. 가축을 기르지 않는다. 이 대목은 이제 좀 우리가 지키기 어렵습니다.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 왜냐면 이 사람 이런 얘기예요. 왜 사람들은 인신매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쏟아보면서 생명을 가진 동물을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 고기를 보면 고기에 다 뭐냐, 썩은 사체를 먹는 거 아니냐. 식물은 그걸 먹으면 그대로 생명 자체가 살아있는 건데, 이거를 섭취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뭐 이 사람 얘기가 극단적이라서 그건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간 배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딱 4시간. 자유로운 시간 4시간. 시간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삶의 여유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즐기면서 일하고 나머지 쉬는 거죠.
그 사람 둘이서 이렇게 피리를 불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죠. 집을 짓는데 이 사람 집을 철저하게 돌집으로 짓습니다. 왜 돌집으로 짓냐 하면 그 이유가 딱 그래요. 돌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래요. 그 지역의 자연과 같이 호흡을 하려면 돌로 집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돌집을 지면은 품위가 있고 균형 있고 튼튼하다는 거죠. 화재에도 안전하고 지속성이. 그다음에 돌집을 지은 그 안에 이 사람은 이제 사철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 진 거를 보관하기도 지하에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걸 짓기 위해서 재료를 굉장히 연구를 합니다. 매일 다니면서 주변에 어떤 돌이 좋을까 해서 돌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집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참 이런 얘기를 한 게 참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집은 거기 사는 사람을 표현하며 집을 보면 주인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아, 참 놀랐죠. 우리 집은 보면 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똑같은 아파트 사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이게 이 실감이 안 나죠. 그렇죠. 부러워요. 그렇죠? 집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주인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이제 이 부부가 같이 이렇게 가면서 담을 만들고 이런 장면이죠. 농사를 짓는데 뭐 하여튼 철저히 연구합니다. 이제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기록을 다 남겨서 이 연구를 해서 농사 책도 쓰고 그럽니다. 메이플 시럽 책도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자연환경 연구를 하고 추위에 강한 채소와 약한 채소를 적게 생산하고 체계적인 농사를 짓고 제철 채소 먹습니다. 그러니까 통조림 등 가공식품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 있는 그대로 식단을 한다는 거죠. 먹거리는 이 사람의 기본 개념은 겁니다. 병을 물리치는 건 좋은 환경과 좋은 음식이다. 그래서 건강한 땅에서 자라는 식품이 건강한 식단을 제공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된 식품은 뭐냐? 이거는 화폐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가공되거나 뭔가 통조림이나 어떤 형태의 가공된 것들이죠. 채식 식단을 한다. 이 사람의 이제 심지어 이런 얘기예요. 먹는 음식을 정하는데 과일 50%, 채소 35%, 단백질은 10%, 지방 5% 하고 아침은 과일, 점심은 스프 곡물, 저녁은 야채 샐러드. 이거 먹으면 아마 거의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 농사일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밥그릇도 나무를 할 정도로 전부 자연 친화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경제생활은 작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작업할 수 없는 거는 돈을 벌어서 그걸 이제 샀었는데 그 이제 메이플 시럽이라는 생산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 필요한 거를 충당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5분의 4 정도는 작업했고 5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썼다 그래요. 그래서 버몬트로 먹고 사는 그 버몬트 이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충분한 자유시간을 누리기 위해서다. 금욕적 삶이 아니라 즐기는 삶이다. 많은 사람들은 귀중한 시간을 돈을 버는 데 바치고 그 돈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물건을 산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다.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풍요롭고 보람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문간에 지나지 않았다.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은 로망이 다 있습니다. 자유, 해방. 근데 왜 못할까? 이것이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래도 여기 우리 황현 교수님 계시지만 그 집에 가끔 가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그래 비교적 과일 나무도 많이 심고 이렇게
예, 살고 계시죠. 저는 성냥과 같은 아파트 33평, 그 공간 안에서밖에 제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버먼트 이루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은 소유와 축적이 아니라 희망과 노력이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 허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버지가 허명회라는 그 고대 통계학 명예교수예요. 아버지를 전 몇 번 봤습니다. 뭐 두 사람이 다 스탠퍼드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거기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 스탠퍼드에서 공부할 때 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미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뭐 공부를 이제 두 부부가 그 스탠퍼드 출신이고 한 아버지는 고대 교수고 엄마는 서울대 교수고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에서는 뭐 아주 최상층 엘리트 그룹이죠. 그래서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켰겠어요. 근데 얘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갖고 과학고를 가려고 그러다 도저히 안 된다는 그 실력이 안 된다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아마 동네에 상문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이 상문고등학교도 저쪽에 서초동에 있는 데인데 사립학교인데 공부를 무지하게 시키는 대로 유명합니다. 아주 그냥 곰처럼 시키는 거죠. 그걸 갔는데 도저히 견디질 못해서 때려치고 그냥 검정고시를 봐서 뭐 숨겨진 얘기지만 그때 자기 아버지가 이 자기 친구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특별 과외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뭐 학원도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이제 천문 물리학부를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 이제 석사를 하고 다시 미국에 어플라이 했는데 다 떨어지고 11군데를 냈는데 다 떨어졌대요. 그리고 일리노이에서 한 군데 딱 그 어드미션을 받아갖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미시간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수학에서 그 수학의 난제를 11개를 풀었대요. 그래서 필드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수학의 그 필드상은 노벨상과 같은 거라고 해요. 근데 돈은 필드상을 받으면 1,500만 원 받는데. 근데 노벨상을 받으면 얼마 정도 받는지 아세요? 13억 6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비교가 안 되는데 그 명예로 따지면 뭐 이 나이도 39세입니다. 83년생이에요. 제 아들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받고 나서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참 이걸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저에게 수학은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인간이라는 종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얼마나 깊게 예,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햄에 대한 답을 준다. 스스로 즐거워하는 일에 의미 있는 상을 받아 기쁘다. 스스로 즐거운 거죠. 그렇죠? 공부하는 게 즐거운 겁니다. 그 다니엘 카너만이라는 이 심리학자죠. 이 사람이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잠자는 거 빼놓고 오직 공부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경제학을 받고 기자가 물어봤대. 야,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지겹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 funny, interesting, joy. 즐겁고 막 그냥 흥미있고 막 너무 즐거워. 공부하는 게 즐겁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것이 이걸 억지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 수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즐겁게 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에, 그래서 전 이제 소박한 문제의식을 매일 바쁘게 살면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 시간의 주인일까? 무언가 누군가에 의존하는 삶, 돈에 매여서 혹은 피고용자로서 사는 삶이 과연 내가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삶일까? 물론 지금 어쩔 수 없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은퇴하면은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 것 같지만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내 자신의 주인이 되는 삶. 내 안정된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 소유를 더 얻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얼마나 내가 절제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도시의 복잡함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한 숙제입니다. 자연의 속성인 단순하고 느린 삶을 과연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행복은 결과가 아니고 행복한 마음이 늘 내가 이렇게 삶의 만족감 이런 걸 가진 것이 오히려 다른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갖고 싶습니다. 요거는 한번 소리 나서만. 뒤에서 봐. 그래. 아까 좀 해보라 그랬었는데. 안 되겠군요. 예. 이, 그냥, 그건 드세요. 그러니까, 됐어. 이 팝이긴 한데, 이 핑크 마틴이라는 그 팝 가수가 그 여기 이 피아노 작은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인데 이게 작은 리드가 하버드 출신이고 이 사람 이 핑크 마티니의 리드 싱어도 하버드 출신인데 같이 이렇게 보컬을 만들어서 한 건데 이 스프레드 앤드 그래스라고 해서 이게 초원의 빛이죠. 여기 가사와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이 우리가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압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노래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그 미디어 상태가 안 좋군요. 아무튼 그 가사에 보면 참 이런 대목이 있어. Rest our heads upon the grass and listen to it grow. 이런 노래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머리를 그 초원에 잘 대보고 요 풀들이 자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죠. 참 얼마나 시적입니까, 그죠? 우리 이런 소리를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죠. 이거 스프레니드 그라스의 그 가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의 첫 장면이 이거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아마 이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리나를 썼을 때 이
안나 카레리나를 그 여자이는 자기의 모습을 투영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나 카레리나는 모든 걸 다 갖췄죠. 미모도 있고 잘 나가는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뭐 가정하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게 뭔가 자기의 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내면의 어떤 이 사랑에 대한 갈증. 이게 충족이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젊은 군인 브론스키라는 남자를 만나죠. 그 불륜을 얻는다. 남편도 알아요. 그리고 이 아이도 낳습니다. 그래서 브론스키와 같이 남편이 어느 정도 묵인을 해요, 또. 같이 이렇게 살지만 살면서 점점 더 브론스키의 그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브론스키가 자기를 자꾸 멀게 하는 것처럼 알나카레의 성질이 까탈스럽고 그렇다고 보고 그래갖고 결국 이 여자가 달리는 기차에 자살하죠. 그래서 첫 장면이 이겁니다. 불행한 건 각자 제각각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때문에 불행하다. 근데 행복한 사람은 비슷하다니까 뭐가 비슷할까? 그 해답은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행복은 뭐 거창오른 게 아니라 소소하고 좀 단순하고 소소한 것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행복한 게 있다고. 이거는 다 누구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건 전부 각자 이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 의미에서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문학이란 모든 의문, 질문, 비판의 화살을 타인과 객체가 아니라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소한 것에 우리가 찾는 행복과 자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은퇴하면은 이렇게 좀 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향점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지 이런 것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뭐 질의응답도 좋고 논의를 하시겠습니다. 원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질의응답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의응답이나 많은 예, 일단 원장님께서 1시간 반에 걸쳐서 이 복잡한 세상 단순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원장님께서 향후 사시고 싶은 그런 삶의 방향이나 가치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요 내용을 들으면서 뭐 느림의 미학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로망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현실 욕망과 싸우고 있으면서도 그런 삶에 대한 가치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중심 메시지로 보고 결국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화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뭐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뭐 개인적인 질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원장님이 네, 편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거는 하겠습니다. 되게 토의하지 말고 예, 편하게. 우리 점심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 그래도 한두 분은 좀 그래도 좀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한두 분 정도만 이렇게 하실까요? 네, 특별히 없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예, 저 원장님 아주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철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지향하는 바도 제가 이제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셔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거기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 소제목으로 그 이성의 힘은 작동되고 있는가 하는 저희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이성의 힘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이 왜 작동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뭐 제 경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기엔 좀 그렇지만 사실 제가 이성의 힘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욕망은 어떤 이 용광로처럼 막 불타오르는데 이 욕망을 과거 이제 종교적 계율이나 사회적 관념 이런 걸로 좀 적절하기보다 어느 정도 억제를 해왔는데 이걸 좀 확 풀어졌을 때 이거를 사람들이 이성이라는 걸 통해서 이 욕망을 적절히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큰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성이 작동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 저는 뭐 미국의 그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 자체도 벌써 이성의 힘이 벌써 사람들의 어떤 뭐 감정이나 이런 것도 다 큰 욕망의 덩어리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에 벌써 이제 밀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것도 옳은 말씀이신데, 이성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했다, 이런 이제 프로타파 사람들의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왜 공감을 했었냐면, 원래 이성이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는 이제 계산적 이성도 있지만, 원래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이성은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능력, 그래서 가치를 인식하는 힘, 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가치지향적인 어떤 가치를 인식하는 힘이 우리가 약화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인문적인 큰 틀에서 이게 인문 교육이 굉장히 이제 쇠퇴하고 인문적 사고가 부족하면서 이제 이성의 힘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해봤고요. 그래서 그 원래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제 이성의 힘이 인문적 사고의 힘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다른 학문에 대한 이 조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경제학만 봐도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아무 쓸모없는 물건을 저렇게 비싸게 살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이제 아까 계산된 이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경제학자는 철저히 계산된 이성을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출발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게 쌓이면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이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지배한다는 걸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수요라는 건 우리가 뭔가 추구하고 욕망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급이 계속 따라주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이성으로서 그걸 이 절제할 수 있었던 게 다 상실되고 그래서 뭐 베들렘 같은 사람은 극단적으로 뭐 경제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벌써 사회가 그 이런 얘기를 할 단계를 이미 훨씬 벗어나서 이런 건 아예 논의조차도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더 궁금하시거나 논의할 사항은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정추시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복잡한 세상, 단순한 삶의 주제의 인문학 아카데미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큰 박수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